여긴 국민 라디오.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이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열망과 눈물과 투쟁을 통해 어렵게 얻은 것인지 우린 똑똑히 되새겨야 합니다. 힘겹게 투쟁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경우 처음부터 당연히 주어진 것들로 생각되는 것들도 맨 처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존재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을까요? 국민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스토리텔러 이윤호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생님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지식인의, 지성인의 전형을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좀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어떤 것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행동하지 않는 순간, 그러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무색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유권자로서 해야 될 어떤 지점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혼탁 선거, 네거티브 선거들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은교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이제 박두진 시를 인용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리와 이리가 더불어 싸운다. 살점들을 물어 뗀다. 피가 흐른다. 서로 죽이며 잡고 서로 죽인다.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싸우다가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멸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두진의 시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광장으로서의 어떤 정치, 이런 문제가 더욱 시급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주인이란 말 속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인인지 스스로에게 좀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3주째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고전으로 본 오늘에서 고전이 빠지고 계속 오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네요. 아마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시급하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은 때입니다.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시고 있을 테지만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먼저 교육감 후보와 관계된 일들이죠. 서울 교육감 후보로 처음에 제기됐을 때 고승덕 후보가 이제 30%를 달리고 있었고, 문영린 후보가 한 18점 몇 프로, 그리고 조희연 후보가 한 6.6% 정도였을 때,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중에 그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그럴 때 고승덕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제발 내 아이들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울기 시작하고 기자회견은 중단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가 제기했던 정치인들에게 이제 그 내 자식을 건드리는 건 정말 이건 비겁하고 치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일정하게 이제 유권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고승덕 후보의 첫째 딸이죠. 네. 그 캔디고라고 하는 분의 어떤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건드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 딸에게 아버지가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 첫째 딸은 고캔디 양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교육의 진정한 정치를 하는 자리인데 자식들을 버리고 한 번도 돌보지 않은 부모는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울 시민에게 자신은 서울 시민이 아니지만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띄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사실이냐 딸이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승덕 후보 측에서 딸임을 인정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것이 일정한 조작이 아니냐. 결국 그 문용린 후보 측과 그 박태준 일가하고의 협작에 의해서 자기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럴지 모른다는 가능성에는 주목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끝까지 이러한 정치 공작에 대항해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이제 딸의 편지가 가게 되죠. 자신은 자신의 의도는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지만 훌륭한 교육감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캔디 양의 그 외삼촌과 이모들이 이제 거기에 일정한 지원 사격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고승덕 후보가 이제 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아닐까. 그리고 많은 이제 네티즌들은 그걸 보면서 천륜을 어긴 아버지가 어찌 교육감 자격이 있겠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과 다르게 실제로 그러한 어떤 품성 혹은 인덕을 가지지 않으면 힘든 행정의 위치다. 그런 점에서 고승덕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어떤 아이들에 대한 애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고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행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시돼야 되는 자리 아니냐라는 얘기 할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저희가 확인한 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물론이고요.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저희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 능력이 뛰어나냐.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대중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보란 듯이 이제 고승덕 후보가 그 딸하고 카톡하는 장면을 이제 공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개가 도리어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나 시민들에게는 도리어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하죠.
네. 예를 들면 전화번호 바뀌었냐 라고 묻지만 그 딸은 10년 동안 한 번도 전화번호 바뀐 적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도리어 이제 악수를 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문용린 후보가 끼어들면서 폐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용린 후보의 문제들은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용린 후보가 옛날 DJ 정권 때 교육부 장관을 했던 문용린 후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뭐였지? 그 사람인가? 이러고 있었던 것이, 예, 최근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문용린 후보의 문제 중에 재미있는 거는 그런 거죠. NHK 룸사롱인가요? 광주에서 문제가 돼서 예. 그 당시에 이제 DJ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야단을 맞고 일정하게 교육부 장관을 물러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대교교육과의 유착 논란도 있게 되고 맞습니다. 예,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3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문용린이 그날 2013년 9월 24일인가요? 서울시 교육청 산하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 매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사부행 동행 프로젝트 연수에서 문용린 당시 서울시 교육감에 10살 전에 사람을 가르치라를 315억 원을 구입해서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문용림은 이날 행사에 강사로 나와서 학부모 교사들에게 유아기 행복교육 가정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게 되죠. 또 유아교육진흥원은 2014년 9월 13일과 2013년 9월 28일에도 서울 종로구 진흥원 건물에서 유아가족 체험교육이라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3살에서 5살 유아를 동반해 참석한 학부모 150명에게 문용린이 기획한 단행본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약용 책배소 이야기를 한 세트씩 모두 1,050권씩을 구입하여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에게 나눠줍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 되면서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업무상 배임, 횡령, 직권남용 이런 문제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것 같은데요. 문용린 후보의 정치적 변화라고 할까요?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문용린은 DJ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분이기도 하죠. 그랬던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문용린 후보의 변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오마이뉴스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2000년 5월 27일 한나라당에서 지금 여당이 됐던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작금의 교육 황폐와 정신적 공황 상태를 책임져야 할 인사들이 오히려 솔선해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교육 지도층으로부터 교육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즉각 인사조치하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정말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누리당이 발표한 얘기죠. 문용민 전 장관은 그런 DJ 정부 때 교육부 장관이었고 더 나아가서 교육부총리 후보까지 물망에 올랐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문용민 전 장관이 최근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나가게 되죠. 사실상 새누리당 지지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한나라당이 문용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한나라당의 퇴진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난 문용린 장관은 어떻게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혹은 활동할 수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5.18 술자리 파문 때문에 이제 문용린 장관이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막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꾸지람을 하는데 못 이겨서 결국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물러나게 되죠. 문용린 장관은 그 대국민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계속됐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요.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문용민 장관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문용린 장관 퇴진 요구 성명에 낼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던 한나라당이 그 문용린 후보를 전격 포옹합니다. 지난 9월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문용린 전 장관을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교육자로 알려져 최초의 민주정부 DJ 정권의 교육부 장관을 거쳐서 초대 교육부총리까지 물망에 올랐다가 5.18 술자리 파문 때문에 한나라당의 퇴진 공세에 불명예 낙마했던 결국 한나라 후신인 새누리당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의 변신의 최고 악권은 이전에 문용린과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보수 또는 극우 인사들에 의해서 보수 단일 후보로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출마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이런 변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오죽하면 같은 보수 진영에서조차 정교조 교육감이라는 비판을 할 정도죠. 결국 그가 한나라당 쪽으로 방향을 튼 시기는 사학법 개정을 전후한 것으로 보입니다. DJ 정부와 민주당,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공약이자 당론이었던 사학법이 2005년 개정되자 정원식, 이명현, 이상주 등 전 정권 장관들과 함께 개정 사학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죠. 이것이 문용린 후보와 한나라당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는 계기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는 2012년 9월 한 발 더 나아가 새누리당이 올해 대선에 맞춰 구상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이르자면 박근혜의 남자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정당원의 교육감 출마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등에 위반되는 법적 시비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보수와 진보 진영에 가리지 않고 제기되었고, 이와 동시에 5.18 술자리에 대한 도덕적 논란이 다시 불거졌지만 문용린 후보 측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죠. 결국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의 입장으로 보면 그 전에 그렇게 비판했던 그 한나라당이 갑자기 자격 논란을 한마디로 정치 공작이다. 자신이 당선될 자신이 없으니 네거티브를 하는 것으로 문 전 장관은 출마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현재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다. 교육감이고 정치판이고 신을 뽑는 것도 아닌데 술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당시 함께한 사람들이 권력에 있을 땐 침묵하더니 문 전 장관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결국 현행법상 정당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서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지지선언을 한 적은 없지만 문용린 후보가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죠. 결국 이렇게 변신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초대 교육부 총리 1순위에서 불명예 퇴진의 계기가 된 술자리 파동 직전에 그가 참가한 5.18 학술대회에서 한 기조연설 제목이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교육이죠.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가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조례를 극렬 반대하는 보수 단일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이제 슬픈 우리들의 얼굴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러한 그 문용린 후보의 등장이 결국 폐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다른 한편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와 맞서서 이제 이상면 후보가 이제 문용린 후보를 다시 지적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저번 선거 때 이상면 후보를 찾아와서 일정한 협상을 하고 갔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요번에는 문용린 후보를 밀어주고 다음에는 이상면 후보를 밀어주기로 서로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우위에 있는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 합의를 깨고 요번에 문용린 후보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선상에서 다시 이상면 후보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선거법 위반에 관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선거는 정말 혼탁 선거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히 고소해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거봐 이것들이 그렇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더욱이나 가족의 문제 또 보이지 않았던 밀실의 문제들이 마구 폭로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쾌해하기도 하고 이기에 조희연 후배가 이제 유리해지겠다 이런 점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진보교육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그렇게 꼭 달갑게만 여겨지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르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 관음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쾌해하는 어떤 자기 쾌락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숨어서 보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러는 순간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스스로가 공약을 통해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들은 우리 스스로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라 그러죠. 세월호 사건 이후에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는 이런 현상에서 깜깜이 후보들의 각각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결국 고승덕 후보가 그런 높은 지지율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후보들은 잘 모르는데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익숙한 얼굴 이런 매스컴의 어떤 영향, 매스미디어 정치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정책에 대한 어떤 의미들, 그러한 공약이나 정책의 문제들을 가지고 논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적어도 투표하는 그런 것이 선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것보다는 숨어서 보는 일들이 주는 어떤 쾌감 같은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조희연 후보와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가 어떤 정책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어쩌면 이러한 혼탁 선거에서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고승덕 후보의 그러한 어떤 부모로서의 자격 문제 또 그것에 대해서 막말하고 있는 문용린 후보의 문제와 문용린 후보가 저번 선거 때 저질렀던 그러한 부정선거의 문제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기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책만으로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좀 나눠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늘 일본은 찍을 수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울시장 사전 선거 때 2번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감 당연히 2번을 딱 찍은 거죠. 이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가의 한 단면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예컨대 진보교육감 조의원 후보에 대해서 며칠 남지 않은 것에서 만일 1인 캠프를 해서 그를 지원한다면 그것은 고승덕이 어떠냐, 문용린이 어떠냐 하는 네거티브한 문제라기보다는 진보교육감의 정책이 그리고 교육에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님이 무상급식 실현하고 정말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소위 말해서 다른 타 시도와 비교되는 교육 정책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타 시도인 학부모님들이 부러워하신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도 실현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을요,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만, 그 자문만 스스로 해봐도 저는 기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조의원 후보가, 여기, 지하죠. 국민TV 지하에 와서 이제 초청 토론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인가요? 29일 날이죠. 30일이죠. 금요일이죠. 예. 30일 날 박근혜 정부가 친독재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서울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부교재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죠. 조의원 후보가 결국 국민TV 라디오 초청토론회에서 친일교과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질문에 친독재 교과서를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 논란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택을 거부당하자 정부 여당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 여당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의 입장에서 결국 뉴라이트의 그러한 교과서를 집필했던 사람의 후원을 받게 되죠. 결국 이러한 문제가 이제 지금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친일 교과서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라는 입장들을 분명히 하면서 조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혁신학교를 혁신미래학교로, 혁신미래 교육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아베로 키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네. 그는 일본의 아베를 비판하는 게 한국의 아베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일본의 아베를 부끄럽게 만드는 세계로 열린 민주시민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국가 민족에 대한 열린 성찰의식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만일 우리 아이들을 한국의 아베로 키우게 되면 뉴라이트의 일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네. 조의원 후보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역대 대통령들, 김용민 TV의 발언이죠. 역대 대통령을 서울교육관 후보들과 비교하면 고승덕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용린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조의원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매우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요번에 이제 서울시장과 교육감, 이 전선들이 참 재밌는데요. 정몽준 후보와 고승덕 후보를 보면 일정하게 뭐라고 할까요? 주식 투자와 기업, 그러니까 고승덕 후보의 주식 투자로 이제 모든 책들이 주식 투자와 관련한 책들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고승덕 후보의 출세 성공주의는 정몽준 후보하고 참 닮아 있죠. 반면 이제 박원순 시장과 조의원 후보를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시민활동가로서의 의미들,
그리고 둘 다 가난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들을 늘 실천해왔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하죠. 조희연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 후보가 노량진 고시촌에서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을 시작했다는 점이죠. 반면 조희연 후보는 세월호 참사 조문 이후에 안국동에서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 반대를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 사회의 부동산과 교육이야말로 일그러진 욕망이 표출되는 첨예한 문제라며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고시상관왕,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루저가 되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죠. 그렇지만 고 후보는 많은 학부모들의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교육감에 당선되려고 한다. 그것을 뜯어고치는 것,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육의 과제이다. 그것은 성공지상주의의 교육관이다. 1960년에서 1970년대형 헝그리 정신으로 선진국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민주화된 현재 상황에서 그런 낡은 교육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바꿀 수 없어도 지금 교육감은 바꿀 수 있다. 교육감이 바뀌면 서울교육이 바뀌고 서울 중심주의를 넘어서야 하지만 서울이 대한민국 현재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 교육감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열린 교육 그리고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조희연 후보의 입장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친일 교과서 논란이 대단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독재, 반친일을 제기하는 그러한 대한교과서 3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 이것이 이제 현재 조희연 후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세대까지는요, 그 성공지상주의에 의해서 교육받아왔고 저희도 그걸 향해서 달려온 세대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특정 소수만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들러리화 됐거든요. 그러면 그 특정 소수 행복하자고 나머지 들러리화된 사람들의 행복은 깡그리 무시되어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부모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걸 지향하는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내 아이가 당연히 그 특정 소수에 들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아이만 행복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 동의한다면 글쎄요. 과연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자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정책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선생님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민주 진보 후보기 때문에 지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후보로 나왔는지를 지금 살펴보시라고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가 누구보다 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따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에서만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교육 주체 중에 한 사람인 학부모들 역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시민 스스로가 자신이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주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역시도 내가 주체이고 그러한 주체가 교육행정가를 뽑는다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지지하는 후보들의 정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지지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 한 이 선거는 끊임없이 또 다른 의미에서 스타 만들어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고승덕 후보냐, 문영미 후보냐, 조희연 후보냐, 이상면 후보냐,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교육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검토해 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제 잠깐 이런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구 지역의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네. 그럼에도 찝찝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박정희 컨벤션 센터. 그것만큼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지지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타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천에는 이게 이제 인천이 아니죠. 경기도에 경기도죠.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네. 이제 백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다면 뭐 이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적어도 이 문제를 한 번쯤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한 분이 쓰신 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구 분이시고, 이 글은 김부겸 후보를 비판하시는 진보적인 분들께 제발 마음을 돌려서 김부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이러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분들 중에 김부겸 후보의 박정희 컨벤션 센터 공약과 박근혜 대통령 김부겸 대구시장 협력에 대해 우려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의 비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그 또한 김부겸 후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믿는다. 다만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겠다, 라면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박정희 컨벤션 센터 공약에 대해서다. 사실 박정희 컨벤션 센터의 출발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동서화합 차원에서 민간 모금 500억 원을 모아지면 국고에서 200억 원을 지원해서 기념관을 지어주기로 했던 거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모금이 제대로 안 돼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못내 싫었던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이 사실상 비토를 하는 바람에 민간 모금이 실패해서 결국 폐기가 되었고 말았다. 내심 기대했던 대구 시민들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었다. 지금 김부겸 후보는 그 카드를 재생한 거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컨벤션 센터를 고리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되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교류를 통해 민주화 정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상생을 실현하고 대구와 광주의 화해로 동서화합을 이루어 지역주의의 벽을 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남부권 신공항과 남부권 경제벨트 구축은 이 비전을 경제적 및 생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다. 진실이 이러한데도 김부겸 후보의 박정희 컨벤션 센터 공약이 문제라면 그걸 앞서 추진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 봐야 하는가? 나는 김부겸 후보의 박정희 컨벤션 센터 공약을 비판하시는 분들께 먼저 이에 대한 입장부터 듣고 싶다. 다음으로 김부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부겸 대구시장이 협력하면 대구 대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다. 김부겸 후보는 내친 김에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얘기하고 함께 앉아서 웃는 사진을 프랭카드에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후보가 문제인가를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할 게 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은 5.16 쿠데타의 주역이자 유신 독재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과 손잡고 정권 교체를 했고
김종필에게 총리 자리를 주었다. 그리고 광주학살의 주역 전두환이 만든 민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김중건 씨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를 했다. 비록 선거 전날 정몽준이 삐져서 단일화가 파기선언했지만 그 후보 단일화 덕분에 이해창 후보를 이길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 김부겸 후보는 지금 대구에서 진보정당이나 무소속보다 더 싫어하는 기호 2번을 맞고 달고 대구시장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대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게 그렇게 잘못하는 것인가? 두 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묻고 싶다. 부산의 오고돈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해상수산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임에도 기호 2번으로 당선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무소속으로 나갔고 서병수 후보 반대파였던 새누리당 인사들과 함께 공동선대본을 만들었다. 부산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조차 그런 오고돈 후보를 제어하지 못했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에 들었던 김영춘 후보가 사퇴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왜 대구의 김부겸 후보는 문제가 되는가? 차라리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유혹도 뿌리치고 기호 2번을 당당하게 달고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아닌가. 그리고 대구시장으로 당선되면 대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협력하겠다는 당연한 선언이 무슨 문제가 되나. 서울시장은, 인천시장은, 충남도지사는, 강원도지사는 대통령과 맞서고 비판하고 투쟁해서 예산 따오나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80% 투표율에 80%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구다. 박정희 유경수가 반인 반신의 존재로 추앙되는 동네다. 문재인 후보도 노무현 대통령도 득표율 20%가 안 된 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구에 출마하면 어찌 될까? 과연 그들 중 누가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대구시장이 될 수 있을까? 자그마한 가능성과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가? 누가 뭐라던 대구에서의 새누리당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주는 후보는 오직 김부겸 한 사람뿐이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막대기만 꽂아도 공천만 주면 1번이 당선된다는 대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란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새롭게 쓰일 것이다. 진보적인 분들 중에서 김부겸 후보를 비난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예. 자,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학의 문제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대구시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고담시라고 얘기들을 흔히들 많이 하는데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약자죠.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라는 겁니다. 삭막하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 땅에서 어떤 한 약간 이상한 거죠. 어떤 한 분이 후보로 출마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있는 자신의 그곳의 어떤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계속 부딪히고 실패하고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 또다시 시장 후보에 나섰죠.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우리를 위한
진보적이고 의미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가 시민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피와 칼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이 선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일상의 일상의 진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누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과정에는 전술이라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술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의미 있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실천하는 과정이 누가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문제이지 그에게 모든 것을 기대거나 모든 것을 지지하거나 모든 것을 동의해서 그를 뽑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것을 지지했지만 모든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수많은 시위장에 나가게 됩니다. 뭐냐면 그를 지지하는 것이 있지만 그를 지지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정치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연대를 하고 실천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의미 있을까를 선택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떤 신념과 대척될 때는 또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시민들이 그리고 대구시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에 누가 가장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저는 이것이 진보적 표찍기의 실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광장에서 사람들과 민주적 훈련을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민주적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내가 실천하는 것을 모두 그에게 던져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누가 유용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영국에 대해서 프랑스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선거 날에는 주인이 되다가 선거가 지난 다음에 노예가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선거가 아니죠. 선거라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실천을, 정치적 실험을 하는 그 과정에서 유용한 어떤 방식이지 내 영혼을 전부 위탁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면 저는 이분의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는 적어도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너는 그래도 말은 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을 일단은 앉혀놓은 다음에 대화, 설득, 행동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희망이 꿈꿀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의 공기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만일 김부겸 후보가 정말로 된다면 제가 대구 분들한테 정말 만일 된다면 내가 바로 그 되는 날 무슨 수를 써서든 대구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술 한잔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정말 혁명입니다. 엄청난 공기가 바뀌게 돼요. 거기에 그것이 단순히 박정희 컨벤션 센터 하나 지어주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허용 못한다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시의 공기가 달라질 것이고 대구시의 먹구름이 걷힐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팔짝팔짝 뛰면서 우리가 보다 의미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만일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이 끔찍한 서울시에서 시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서울광장은 시청의 광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시장 한 분이, 교육감 한 분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어느 하나의 정파나 어떤 하나의 신념에 너무 그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좀 이 문제를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정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 무엇이 가장 유용한가를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백 후보가 사퇴한 것도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가 설마 새민주연합이 마음에 들어서 사퇴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게 단 한 표라도 줄 수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 이러한 거시적 생각은 바로 그분이 스스로가 정치하는 것에 지금 현 상황에 무엇이 가장 유용한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투표 잘해야 됩니다, 선거 잘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네. 자, 뽑아놓고, 자,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뽑아놨으니까, 그리고 민주, 진보 후보 저희 뽑아놨습니다. 당선시켜줬으니까, 저는 이제 손 털겠습니다. 정치는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태도였다면요. 그렇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달라져야죠. 투표는요, 정치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희가 뽑아놓고 자,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의 적극적인 어떤 정치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이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예, 더욱이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촛불에 나갔다가 그 식당을 가려고 가는데 골목이 완전 봉쇄됐어요. 일반 시민들에게.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불법이 아니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 아니 그냥 막고 있어요. 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네. 청계광장에서 그 식당까지 가는 거리는 5분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한 분 교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글을 공유했다가 심할서를 써야 됐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봉건제적인 행태들이, 정말 천박한 행태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쇄신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 국민 라디오.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이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열망과 눈물과 투쟁을 통해 어렵게 얻은 것인지 우린 똑똑히 되새겨야 합니다.